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두 장의 차트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왼쪽은 1970년대 미국 경제를 박살냈던 물가 상승률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의 물가 그래프죠. 어떠신가요? 두 그래프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겹쳐지지 않나요? 지금 전 세계 언론과 유튜브에서는 드디어 금리가 내려간다, 이제 주식과 코인이 폭등할 일만 남았다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세계 경제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표정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파월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1970년대 미국 중산층을 완전히 붕괴시켰던 인플레이션 2.0이라는 끔찍한 괴물이 깨어난다는 사실을 말이죠. 남들이 언제 금리 내리냐고 떠들 때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연준이 끝끝내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아니, 오히려 물가가 다시 폭등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만 한다면 내 지갑과 자산은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가? 오늘 영상 단 1초도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10년 뒤 통장 잔고를 결정지을 가장 잔혹하고도 현실적인 자본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경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뭐죠? 바로 연착륙기입니다. 물가도 잡고 경제도 망가지지 않고 부드럽게 착륙한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작년 말부터 물가 상승률이 3%대까지 떨어지면서 월가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돈 풀 시간이다 하면서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대중들은 이제 곧 코로나 시절처럼 초저금리 시대가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페이지를 정확히 50년 전으로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책상 머리맡에 붙여두고 매일같이 본다는 그 인물, 바로 1970년대 미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 번즈의 시대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도 미국 물가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때 아서 번즈 의장은 금리를 확 올려서 물가를 잠시 잡는 데 성공해요. 물가 상승률이 꺾이는 걸 본 그는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며 다시 금리를 팍 내려버립니다. 게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재선을 앞두고 경제 좀 살려라며 엄청난 압박을 넣었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금리를 내리자마자 억눌려 있던 물가가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1차 오일 쇼크까지 터지면서 물가 상승률은 무려 12%를 돌파해버리죠. 사람들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빵값, 기름값이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는 10년 가까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바닥을 기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악몽을 끝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폴 볼커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원성을 들으며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끌어올렸고 수많은 기업을 파산시키고 나서야 간신히 물가라는 괴물의 목을 베어버릴 수 있었죠. 지금 파월은 바로 이 아서번즈의 저주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 잡은 줄 알았던 물가의 등 돌리고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2차 폭발을 일으키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2.0 시나리오 말입니다. 파월은 절대 역사책에 제2의 아서번즈라는 무능한 의장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비둘기파적인 웃음을 지으면서도 실제로는 절대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물가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 글로벌 거대 자본들이 은밀하게 베팅하고 있는 3가지 거대한 인플레이션 트리거를 아주 딥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가소에는 바로 영원한 화약고, 유가와 원자재입니다.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상치 않다는 건 뉴스를 통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에요.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진실은 바로 구조적인 투자 부족에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는 ESG, 즉 친환경에 미쳐 있었습니다.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은 화석연료 기업에 투자를 끊었고 정유사들은 새로운 유전을 파는 대신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줬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요는 여전히 넘치는데 기름을 캐낼 새로운 우물은 지난 10년간 파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 국가는 자신들의 국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감산을 이어가고 있죠. 워런 버핏이 왜 몇 년 전부터 옥시덴탈 석유 같은 전통 에너지 기업의 주식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을까요?
버핏은 이미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원 부족 현상, 이른바 그린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을 꿰뚫어 본 겁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를 다시 돌파하는 순간 모든 물가는 도미노처럼 다시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반가수에는 세계화의 종말과 탈중국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싼 값에 풍족하게 물건을 쓸 수 있었던 건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싼 인건비로 물건을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디플레이션 수출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국은 이제 중국 물건 안 써. 우리랑 친한 나라에서만 물건 만들 거야. 라며 프렌드 쇼어링, 리쇼어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대만이 아니라 인건비가 살인적인 미국 애리조나에 짓고 있습니다. 인건비, 물류비, 규제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이건 기업의 원가 상승을 의미하고 결국 그 비용은 우리 같은 소비자의 영수증에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구조적으로 물가의 바닥 자체가 과거의 1%대에서 3%에서 4%대로 높아져 버린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반가수에는 가장 통제하기 힘든 끈적한 임금과 서비스 물가입니다. 물건값은 안 사면 그만이지만 병원비, 집세, 보험료, 미용실 커트 비용 같은 서비스 물가는 한번 오르면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지금 미친 듯이 뜨겁습니다.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고 노동자들은 당당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죠. 월급이 오르면 사람들은 돈을 더 쓰고 수요가 늘어나니 서비스 가격은 또 오릅니다. 이 끔찍한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 고리가 지금 미국 경제 기저에서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쥐고 흔들어도 사람들의 지갑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강력한 소비 욕구는 쉽게 통제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거나 더 올리면 되잖아. 맞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래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딜레마, 숨겨진 흑막이 등장합니다. 파월이 맘 편히 고금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목줄. 바로 조 단위의 폭탄이 째깍거리는 상업용 부동산과 지역은행의 존재입니다. 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지금 자본시장의 뒷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빌딩들, 샌프란시스코의 으리으리한 오피스텔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지금 미국 대도시의 오피스 공실률은 20%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건물이 텅텅 비었으니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건물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들을 지을 때 빌린 돈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2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만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습니다. 과거 제로 금리 시절에 2% 이자로 빌렸던 돈을 이제는 7%, 8% 이자로 연장해야 합니다. 건물주들은 차라리 건물을 포기하고 열쇠를 은행에 던져버리고 파산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월가에서는 조용한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폭탄을 누가 떠안고 있을까요? 대형 은행인 JP모건이나 시티은행일까요? 아닙니다. 이 위험한 대출의 70% 이상은 미국의 중소형 지역은행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고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건물주들은 줄도산할 것이고 빚을 돌려받지 못한 지역은행들은 작년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처럼 연쇄적으로 붕괴할 겁니다. 지역은행이 무너지면 기업들에게 가야 할 돈줄이 마르고 이는 순식간에 실물 경제를 박살내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번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연준의 가장 뼈아픈 아킬레스건입니다. 물가를 잡으려니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금리를 유지하자니 은행 시스템이 붕괴될 판입니다. 반대로 은행을 살리자고 금리를 내리면 앞서 말한 인플레이션 2.0이 폭발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지옥으로 변하죠. JP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최근 주주 서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시장은 연착륙 확률을 70에서 80%로 보지만 내 생각에 그 확률은 절반도 안 된다. 우리는 8% 이상의 금리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은행의 수장이 괜히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장기 고물가와 금리 동결, 최악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시나리오에 막대한 자본을 베팅하며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닌 no landing입니다. 비행기가 땅에 내려오지 않고 높은 고도에서 계속 날아가는 것, 즉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가 일상화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 낯선 시대에 남들처럼 단순히 언젠간 금리가 내리겠지라며 빚내서 주식을 사고 영끌해서 부동산을 사는 건 썰풀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10년간 통했던 주식 60, 채권 40이라는 마법의 포트폴리오는 더 이상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인플레이션 2.0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의 해안을 빌려보겠습니다. 그는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채권 역시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물가 시대에도 가격 결정력을 잃지 않는 진짜 자산입니다. 첫째, 물가가 올라도 사람들의 소비를 강제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독점적인 필수 소비자의 기업, 끊임없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배당을 꼬박꼬박 늘려주는 배당 귀족주들이 이 폭풍우 속에 든든한 방공호가 될 것입니다. 둘째, 물리적인 한계가 명확한 실물 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와 달러의 가치 하락 속에서 금 가격이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역시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를 강화하며 자본의 도피처 역할을 하고 있죠. 앞서 워런 버핏의 사례처럼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이를 채굴하고 운송하는 인프라 관련 섹터는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서 반드시 당신의 포트폴리오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의 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변동금리로 무리하게 끌어다 쓴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부터 쳐내야 합니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회로를 멈추고 하부 퍼센트대의 금리가 향후 5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가계부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1970년대의 극심한 인플레이션 시기, 준비되지 않은 대중들은 벼락거지가 되며 처절하게 무너졌지만 시대의 맥락을 읽고 자산을 재배치했던 소수의 스마트 머니는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 거대한 부를 쟁취했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파월의 찌푸린 미간과 요동치는 유가 차트 뒤에 숨겨진 진짜 자본의 흐름,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본주의 생존 게임의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통장과 주식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당신의 자산은 1970년대의 망령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음번에도 자본주의의 소름 돋는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